최근에 그 미국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서든스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지금 빨리 가감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실물 경제 침체는 이제 정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는 이미 경고를 해놨거든요. 네.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김영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시기 바로 얼마 전서부터 예. 아주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났죠. 미국의 SVB 파산 예, 예. 시작으로 해가지고 CS니 뭐 예. 도이치방크 해가지고 정신없이 예. 한 2, 3주가 그냥 후다닥 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위기가 전이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예, 예. 미국 정부라든가 예, 예. 뭐 저 스위스 정부도 예, 예. 그렇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함의 이유는 뭘까요? 한번 그 신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금융경제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이런 사례를, 뱅크런 사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홍콩에 한 은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은행 처마 밑에 잠시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대요. 네. 그런데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저 은행이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찾으려고 줄 서 있다. 아, 이런 소문이 냈더니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 은행에서 사람들이 다 돈 찾아가지고 뱅크런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 사례랍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만큼 그 금융회사들은 신뢰가 중요한데요. 뭐 대형은행은 아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 그 중소은행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다 보니까 혹시 이 은행도 무너지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주 전에 그 대전에 갔었어요. 네. 근데 택시를 탔는데 뭐 저하고 친구하고 금융 얘기를 좀 하니까 그 택시 기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세금 내고 한 12억을 받아가지고 6억, 6억씩 두 저축은행에다 맡겨놨대요. 아. 근데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저축은행도 파산되지 않을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금융회사 문 열자마자 그 두 저축은행에서 찾아다가 국채은행, 이자는 이제 많이 낮아졌죠. 네. 그 국채은행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 예, 그만큼 신뢰가 부족하면은 뭐 적은 은행에서는 저 은행이 또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평생 그 로또 1등 당첨된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그때 바로 좀 같이 교수님도 좀 사시죠. 그 길을 받아서. 그 살라다 잊어버렸어요. 그 오가는 길에 로또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그분 대단하시네요. 그래 은행에다 놓고 그냥 계속 자기 본업을 하시고. 아니 당첨되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그래요. 그러다 이제 결국 하는 네, 걸로. 결국 하는 거로. 네. 하여튼 요즘 그래서 이 뱅크데믹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끝난 게 아니라는 예. 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뱅크런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 예. 이게 단지 이 휴대폰 우리 저 SNS의 역할 때문이냐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그 전날 그 은행 고객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대요. 근데 많은 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다가 실리콘밸리가 뭐 국채 투자에도 손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각자 나눠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시켰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제가 우리 기업인인데요. 예, 거기서 미국 그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을 하더라고 기업을. 그래서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했네요. 절대 고객 앞에서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하필 그날 저녁에 그 행사하면서 고객들 초대하는 행사인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은행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SVB도 그렇지만 다른 은행들도 지금 아직 장부상으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예. 그 미실현 손실 그게 바로 미국 국채를 샀다가 왕창 손해 본 거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시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는 뭐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기업들이 뭐 직접 금융을 많이 조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 국제에서 샀는데 거기서 손실을 입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고점에서 15% 떨어졌고요. 특히 상업용에서 사무용은 25%나 떨어졌어요. 공실률이 17%라는 겁니다.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출을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거기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실물경제 침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역사상 전례 없이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주식시장은 거품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점 붕괴되고 3분의 1점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되니까 미국 가계도 소비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덜 할 거고 은행들도 아마 대출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빠르면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부터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 침체, 예, 롤링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자산가의 거품 붕괴되고 지금 금융회사들 어려워졌죠. 이 다음 단계가 실물 경제 침체, 이게 미국에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그 우리 증시, 그러니까 금융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좋다 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출렁임은 있었지만 잘 예. 버티면서 또 올라왔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뭐 올해 저는 주가 전망할 때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이나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는데 아,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충격들이 저는 3분기에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하면 10%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네. 최소한 10% 이상은 3분기에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저 우리 주가인데요. 우리 주가는 저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근데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 한 10%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한 5% 정도 떨어질 텐데요. 어떻든 3분기에는 미국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그 3분기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작년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돌발 변수로 나온 게 이제 미국의 금융 시장 이 위기잖아요. 예. 이런 것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3분기 정도의 문제들이 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전례 없이 또 빠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정부가 그 은행 전액 보장하고 그다음에 스위스도 UBS가 CS 굉장히 빨리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오늘 또 방금 전에 우리 IMF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람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 IMF가 우리나라한테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논리해가지고. 예, 그런데 요새 미국 보니까 뭐 정부가 구해주고. 저도 그거 전에 방송하면서 네. 억울했던 생각이 좀 나는 게 우리가 그럴 때는 긴축하라고 그러고 네, 긴축. 구조조정하고 해서 우리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자기네는 그때, 그때 얼마나 심하게 구조조정이었습니까? 여기 여의도 오면은 그냥 막 못 살겠다 막 진짜 항의 데모하시는 분들 이제 파산돼 가지고 예. 예, 그때 IMF 처방대로 안 따랐으면은 뭐 돈을 안 줬으니까 우리가 국가 부도이익이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IMF 처방이 지나치게 과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젊은 나이였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제가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데 한 경제신문한테 칼럼을 써서 IMF 처방 가도하다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주도로 IMF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구조조정을 시켜놓고 그렇죠. 2008년 뭐 구조조정 별로 안 했죠. 그렇죠. 뭐 GM 같은 거 큰 회사 살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IMF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미국 주도로 시켜놓고 자기들은 저 시장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든 그만큼 정부가 지금 빨리 가감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결국 실물 경제 침체는 이제 정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3분기 돼서 예상하셨던 대로 시장은 상당한 경기 침체 이슈로 예. 좀 조정을 10% 전후의 어떤 조정을 받을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그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셨던 게 기억이 예, 나요. 그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아직도 예. 갈 길이 멀었는데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터질 줄은 전혀 몰랐단 말이죠. 예, 예. 그때 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2분기, 3분기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이축, 소비가 이축 때문에 더 낮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예, 그 다음에 올 4분기 가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 우리 한국은행에서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네. 전년 동월 대비 4.2%, 물론 코아 핵심 소비자 물가는 뭐 4.8% 아직도 높은데요. 연말 가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는 3% 물가상승 초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 모델로는 2% 중반까지 나와버리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잘 잡죠? 그 금리도 잘 안 올렸는데. 많이. 그만큼 소비가 이축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이축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작년 4분기, 올 1분기도 플러스 성장하는데요. 우리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아마 1분기도 소비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이축되니까.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아직도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가 상승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고일 지수,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건데요. 이거는 98년 외환위기 후 역사상 거의 최고치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재고를 털어야 되려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제조업 쪽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많이 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만 듣고 좋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 경기가 그만큼 침체됐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곧 경기 침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늘 그 언론에서 상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고물가, 고금리, 네. 고달러, 고환율. 그런데 지금 상고 이야기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상고였는데 올해는 경제 하두가 경기 침체로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도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뭐죠? 이 국가 부채 문제로 한도가 이 국가 부채 이 한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이런 어떤 그 뱅크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진짜 정말 재앙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예. 빨리 저 미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 줘야 되죠.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막바지에 가서 꼭 올려주더라고요. 특히 공화당이.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은 원래 시장을 강조하는 당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자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거 줄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뭐 6월 가서는 올려줄 것 같습니다. 만약 안 올려주면요, 7월, 9월 사이에 미국이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거든요. 쉽게 말씀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올려줄 텐데요. 그런데 올려주면은 또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동안 저 중국 등 애국인이 많이 사줬죠. 그렇죠. 예, 애국인들이 2015년에 미 국채를 34%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보니까 23%로 줄어들었어요. 주로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죠.
예, 중국이 2013년도에 뭐 1조 2,700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1월 통계 보니까 8,70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어요. 뭐 다른 외국인들도 안 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안 사고 연준이 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은 양적 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연준이 안 사주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근데 결국 그 미 하원이 부채 상한한도를 올려주기는 할 텐데 그렇더라도 예, 미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미 국채 뭐 정부 부채가 지금 너무 많죠. 작년 말 보니까 123%인데요. 뭐 2011년 혹시 8월 기억하십니까? 이때 미 연방정부 부채, 대부채 늘어난다고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예, 그때 우리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1%나 떨어졌어요. 그 지수로요? 지수가, 코스피가. 엄청나네요. 예, 그때 기억합니다만은 예, 제가 자문회사 할 때인데요. 어떤 부자 한 분이 저희 회사한테 500억을 맡겼어요. 근데 저희가 삼성전자 등 최우량주로 사줬죠. 네.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파생상품을 투자한 겁니다. 잘한다는 파생상품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이걸 대응 못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21% 떨어져 버렸으니까 다 잃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야 했죠.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7만 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 전이니까. 네. 예, 지금 가격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죠. 야, 그 엄청나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신용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주 국가부채, 대부채 늘어나니까 뭐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는 이미 경고는 해놨거든요. 네.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 내릴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의회가 이게 부채 상한한도를 올려주더라도 누가 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하긴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 보니까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보다 그 금을 지금 사모으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뭐 유로와 엔, 파운드 이런 걸 보유하죠. 그런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특히 이거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요. 중국이 그걸 가지고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아직도. 앞으로 그 중국이 미 국채 줄이고 앞으로 그 달러를 많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부채 한도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게 막 뭐라 그러죠? 치킨 게임처럼 막판에 막 이렇게 할 때 이 증시도 되게 변동성이 그때서부터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렇죠. 뻔히 잘 될 거라고 예. 최종 결론은 기대를 하면서도 예. 그 과정에서 엄청 흔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아마 그런 모습이 뭐 미국 시장에서 5월, 6월 가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꼭 막판에 가서 한도를 올려주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있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런 그 리스크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그 싸우는 게? 공화당은 적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라. 근데 민주당은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번 트럼프의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중산층을 위한 안정성장이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중산층 회복을 위한 안정성장이 한마디로 미국 경제. 근데 중산층을 회복시키려면은 부자들한테 좀 세금 걷고 대기업들한테 세금 트럼프가 많이 낸 거 그거 올려가지고 그거를 또 정부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거 세금 올리지 말자. 정부가 돈을 덜 써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5월, 6월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또 증시가 출렁거릴 거라고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증시는 한 5월 정도, 5, 6월 정도면은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냐 이렇게 예상하시면 나왔다가 아마 8, 9월 달에 한번 좀 상당한
하락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S&P 500 기준으로 지금 4천이 조금 넘었는데요. 3,500 밑으로 그때 8, 9월에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되는 건 결국 그럼 2분기의 기업 실적 예, 때문인 기업 실적. 건가요? 예, 지금도 애널리스트들 전망치가 제가 보기에는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 증가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이 그냥 금방 저는 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업 수익 증가율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게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했지만 계속해서 GDP는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 간에 뭐 부침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에이 경기 침체 없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 예, 그 미국 경제는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 4월 달에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천만 개 줄여버려요.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 줄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미국 경제는 저도 저 경기 침체 확률을 프라빈 노지 통계 모형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침체 확률이 10%도 안 돼요. 아, 예, 그런데 미국은 갑자기 이제 경기가 나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침체 확률이 느닷없이 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갑자기 올라가. 점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야 되겠네요. 연준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혹은 뭐 동결 이제 더 이상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배하거든요. 일단 현재 이 SVB 금융위기 상황이 터지고 나서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FOMC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뭐 중소형 은행 파산이 금리를 최소한 0.25 혹은 0.50% 올린 것만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아,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가계도 소비를 더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요. 기업들도 지금 미국 기업 부채 역사상 거의 최고치거든요. 미국 기업 부채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얼마나 빌렸는가, 금융에서 얼마나 빌렸는가, 회사채 얼마나 발행했는가. 이게 장기 평균이 44%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49%예요. 가급 평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아. 그래서 기업도 부채가 높으니까 아마도 기업 투자를 이번 사태로 기업들도 심리가 위축될 겁니다. 그 은행들도 대출할 때 조금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금리를 뭐 0.25 혹은 0.50% 올린 것만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하기 않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요번에 그 나오는 그 어떤 문제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뭐라 그러죠? 블랙스완이라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분명히 나올 거긴 한데 그게 신흥국이 될까 아니면은 유럽이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본토에서 터질 줄은 정말 상상 밖이었거든요. 원래 저 달러가 강세되니까 신흥국에서 터진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지금 터졌는데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고 줄이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통화 증가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저 미국 통화 정책 보면서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약간 한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다가 좀 반대쪽으로 뜨겁다고 반대쪽으로 하면 찬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 미국이 적정 통화 증가를 뭐 피처 방식 형식 이런 거로 추정하는데요. 거의 30%포인트 이상 공급해 버렸어요. 역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공급한 적은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공급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최근은 돈을 많이 줄이게 있는데요. 작년 뭐 올 1분기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4분기 통계 보니까 적정 통화보다도 8% 정도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부작용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요즘 최근에 이 상황 때문에 또 다시 연준 자산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인하지만 인정은 안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돈을 더 추가로 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예, 연준 자산이 그 주별로 발표되는데요. 뭐 3월 8일에서 15일까지 보니까 오히려 3천억 달러 정도 늘어버렸어요. 엄청난 돈인데. 예, 양적 긴축을 한다면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돈을 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참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다른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더 골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좋다는 미국이 그 정도라면? 예, 더 골마 있어야 하긴 하는데요. 다행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현재? 예. 달러가 계속 오르면은 또 미국으로 돈이 신흥국에서 다 미국으로 들어갈 텐데요. 달러 가치 지수가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작년 9월, 12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네. 근데 최근 주식형, 채권형 이런 그 자금, 특히 주식형 펀드 보니까 미국으로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 11월 이후로는. 이게 유럽으로 조금 들어가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중국, 한국, 대만, 특히 중국 쪽으로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되다 보니까 그 신흥 문제가 조금 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도 우리 한국의 원화가 강세가 못 되고 오히려 더 원화는 약세가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 펀더멘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3월까지 계속 적자 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북한 리스크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환율이 지난번에 144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이제 올라가봤자 한 1350원 정도. 예, 결국은 우리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 환율도 점차 저는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확 잡혀야 되는 예.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PCE 지표 며칠 전 PCE 지표는 또 5%로 이제 좀 예상보다 낮은 걸로 예. 나와서 또 증시가 안도의 그 어떤 랠리를 펼쳤는데, 근데 이제 갈수록 어려운 일이 자꾸 터지네요.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또 감산 결정하면서 예. 다시 유가가 80불대 이상, 예. 월가에서 100불대까지 예상하던데요. 예. 저는 유가가 100불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등 오페크 플러스가 이번에 감산한 거는 그만큼 유가가 떨어진 거를 이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가가 많이 올라봤죠. 90달러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도 평균 한 80달러 정도. 그만큼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감산, 더 큰 감산이 있지 않는 한 유가가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2개월 후에 금방 반영하더라고요. 근데 유가가 계속 여기서 90달러, 100달러 가버리면은 또 미국 물가가 오르고 연준은 경기 침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텐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수요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80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 시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준의 그 스탠스가 동결 혹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장의 그 어떤 그 상황별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근데 이미 시장 금리는 미 10년 국채는 4.2% 갔다가 3.5% 떨어갔다가 또 4% 갔다가 다시 3.4% 떨어졌거든요. 저는 연준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마지막이다.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마지막 사이클이다. 가면은 갈수록 금리는 못 올리고 올 하반기 내년 가가지고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확실한 신호. 근데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더 주가는 부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학 교과에서도 증권시장 교과에서 나옵니다만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금리는 더 떨어질 겁니다.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기업이익 증가율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더 낮아지면은 주가는 일시적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업이익 증가율, 실제치, 기대치가 더 낮아지면서 그걸 저는 실물 충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충격이 주식시장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충격 이후에 다시 어떤 그렇죠. 반등,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예, 누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하고 금리 인하하면은 앞으로 그 소비 투자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저는 주식시장 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 원래 이 투자에서는 타이밍을 찾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긴 하던데 결국은 그 어떤 충격이 오기 전에 좀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 시기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은 뭐 증권회사 다닐 때는 제가 주식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그 주식 비중 굉장히 지금 많이 늘려놨다가 지금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만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전쟁 여기에서 그냥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요즘 이 사우디의 어떤 중국과의 친중 그 다음에 뭐 이란과의 화해, 중국의 역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또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저 미국 힘이 더 크지만은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익 보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러시아 중국 의존도가 엄청 커졌죠. 그렇죠. 러시아가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다 이하나로 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러시아 제재를 따르는 나라가 유럽 몇 개 국가, 일본, 뭐 우리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거든요. 인도, 브라질, 남아공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눈치 보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어요. 특히 인도 실리를 챙기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그냥 왜 그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하죠? 어떻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하고 그 사우디 같은 이라크 이런 문제에 그 중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서로 이안하고 해하라고 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사우디도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아직은 뭐 행동을 안 옮기고 있습니다만 이안하로 결제 받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뭐 기술 전쟁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더 커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물론 부인은 했습니다만 그 페트로 위안,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 예, 예. 이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볼까요? 근데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나오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사우디 가서 원유 좀 증산해라. 그런데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 떠나자마자 우리 논의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참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 석유는 다 자기들이 쓸 건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과거처럼 중요한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우디를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우디가 더 세게 나오면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뭐 제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흔들리는 달러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그 위치, 요게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다 보니까 이것을 미국이 그냥 두고 보기만 하겠냐? 어느 시점에선가 강력한 어떤 조치, 다시 달러를 모든 나라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지 않겠냐? 예.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위기를 그 전쟁 예. 우리가 안 돼야 되는데. 예, 미국이 뭐 그것까지 갈 수가 있죠. 마지막에 그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는 뭐 참 제가 위험한 입장에 있는데 마지막 수단이 그거죠. 그래서 전쟁. 예. 근데 가장 그 아슬아슬한 게 현재로서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대만과 중국이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이 그 시진핑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대만 통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참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지만 한국 경제가 그렇잖아도 지금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벌어지는데 이 원유 가격이라든가 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근데 올 그 3월까지 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최근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아, 예, 지난 3월 그 우리나라 수입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6% 감소했더라고요. 우리 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그동안 그 유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네. 예, 배럴당 120달러 같은 게 최근에 8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유가가 평균 20억, 배럴당 20달러 정도는 떨어지니까 거기서 한 200억 은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 덜 하고 가게가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내수가 위축되니까 그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적자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는데 하반기에는 무역수지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그 수출을 보면은 뭐 작년에서 올 3월까지 미국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미국으로는 증가세가 아마 둔화되고 감소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워낙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게 뭐 거의 뭐 30% 이야기 나오던데요. 예, 전체 그렇게 수출액에. 예, 많이 감소했는데 아마 중국으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좀 기저효과도 있고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죠.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때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20%까지 갔는데요. 작년에 18%로 떨어지다가 올 그 3월까지 통계 보니까 우리 수출 비중에서 12%로 급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줄어들었네요. 예, 그 반도체가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죠. 예, 그런데 일부 그 연구기관들 보니까 올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반도체도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를 보면은 뭐 2008년 그 다음에 그 우리 2000년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제가 2기에 빠졌을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평균 한 20%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수출이 그렇게 감소한 거 보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한 거 보면은 감소폭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4분기 가면은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이네요. 예, 우리 전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쫄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우리 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 혹은 그로 인한 어떤 그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2% 가기 되게 힘들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가 3월에 4.2%였는데요. 4월부터는 3%대 진입합니다. 예, 그리고 연말 가면은 12월 가면은 제 모델상으로 한 2.6% 정도 나오거든요. 물가 목표 2%에 거의 접근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수요가 경기가 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뭐 지금 6%대 이야기 예. 나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10%에서 이제 9%잖아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영국도 뭐 비슷하고 예. 일본도 지금 한 4%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일본도 1월에 그 4%가 넘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 예. 그런데 아마 저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는 물가 상승률은 다른 쪽도 예, 정도의 차이지 다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날이 전망이 된다고 했을 때 잠깐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상당히 실물 경기는 안 좋을 거고 그런데 또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예, 예.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은 어떤 것을 반영을 할 것이냐 금리 인하가 우선일까요? 초기 인하 금리 인하 때는 실물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한다. 그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죠. 예, 그러나
일정 시점 지나고 금리 인하가 하고 좀 몇 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는 저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금리 인하 초기에는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면서 주가가 저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뭐 1, 2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이거는 그 경기 침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우리 물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말에 가면 2% 중반. 미국도 저는 그냥 소비자 물가는 연말 가면은 3% 안팎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원화 약세 이유로 꼽는 분들도 있고요. 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 이게 예. 너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올려야 되지 않냐. 근데 한편에서는 그랬다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부터 해서 난리가 아닐 것이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근데 1, 2월 달에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1월에가 한 6조 7천억 정도 채권 시장에 빠져나갔고요. 2월에는 규모가 뭐 1조 달러 미만으로 축소됐으면 저는 이미 그런 걸 기대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빠져나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금리 외국인들이 인상. 우리 주식 채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식은 지금 한 26%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은 한 9%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비중이 좀 작네요. 예, 채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가 나오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0% 이상이에요. 네. 근데 채권은 전혀 다릅니다.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45%예요. 아, 주로 중국 자금일 겁니다. 그러겠죠. 국가별로 발표하는 데는.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30%거든요. 그러면 75%가 아시아 유럽계 자금이라는 겁니다. 미국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독일 금리보다 훨씬 더 높고 일본 금리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죠. 독일, 일본계 자금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 국채를 계속 줄이고 그 돈을 지금 여러 나라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 중 우리나라가 한 나라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이 저는 우리 국채를 계속 사리라 보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교 대상이 한미가 아니라 예. 우리 이웃 나라들 일본보다는 높고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베트남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과 예. 근데 또 거기에 또 채권으로서의 그 신뢰 안정성을 예. 담보로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직까지도 국가 신용 등급이 중국보다 높고 일본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4월 금통위에서도 뭐 별다른 조치는 없겠네요. 예, 저는 뭐 금리 동결이다.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그분들이 그 물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경제 성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상 사이클 끝난 것 같습니다. 3.5%로. 그리고 올 4분기 가면은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금리가 어쨌건 우리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고 예. 그 후유증은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부채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맞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좋은 부채들 끌어다가 또 맞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터지는 거라고 보는데 요즘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 보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40조인가 뭐 이렇다고 1,020조 1,020조. 정도 되고요. 예. 자영업자 부채들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다중 부채 자영업자, 네. 세계 금융기관 이사에서 돈을 빌린 분들, 이분들이 7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거는 그 심각한 문제죠. 지금 경기도 안 좋죠.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것은 같습니다.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하니까 영업은 안 되는데 계속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이미 집값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집값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들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동안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은행은 아니겠지만은 일부 저축은행, 증권사,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뭐 며칠 전에 그 새마을금고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산업 대출이 56조인데요. 네. 지금 저 연체가 5조 원 정도, 약 9%가 연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마을금고 담당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데 그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은 옆에 새마을금고가 인수해 준다. 네, 그리고 그동안 있은 걸 많이 해가지고 보험 기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대요. 네. 네, 그걸 보충하면은 뭐 56조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 새마을금고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예. 참 글쎄요. 하여튼 요새 뭐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축은행도 더 이상 뭐 신규 대출 안 해준다. 뭐 지금은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소비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의 자산 시장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동결로 나온다고 했을 때 뭐 달라질 거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대부분이 동결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은 잠시 충격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저 10년 국채 수익률 보면요. 작년 뭐 9월 말 10월 초에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3.2%로 떨어졌고요. 이 국채 수익률 기준금리에 선행하거든요.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보다는 국채 수익률이 선행하고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금리,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뒤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하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금리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부채 예.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나마 숨통이 돌리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근데 이제 이번에 4월 금통위가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그 증시 경원이 세린메이잖아요. 예. 5월에 팔아라. 예. 데이터상으로 봐서도 5월에 가면은 전부 그 좀 하락 쪽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앞으로 4월에 이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아까 저 주식 비중을 서서 이거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월까지. 저 4, 5월까지. 5월까지? 예, 4, 5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5월까지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아까 뭐 5월에 팔아라 그런 뭐 격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5월 이후로 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서 한 8, 9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보유하실 분은요, 지금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에 접근해 갈 겁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수익률 추구하신다면은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뭐 4월, 5월 초까지 가면서 조금 줄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어쨌든 또 빠진다 하더라도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그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보면은 양극재 조금 빠져났다가 그냥 올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과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 주식시장 패턴을 봐서는 이러면 꼭 후유증이 있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쪽 뭐 전문가들은 아직도 그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확신을 가신 분들은 그거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니까 누가 맞은지를 모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그 성장 추세에서 지나치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 추세에서 이쪽에 있지 않는가. 예,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오래 멀리 가야 하는 멀리 길이기도 가야- 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2차 전지 우리 교수님도 2차 전지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삼성전자도 가지고 예. 있으시잖아요. 예. 방송에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어떤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들 이제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그때는 이전의 주도주, 그러니까 조정을 받기 전에 주도주들이 다시 가나요? 아니면 새로 떠오를 어떤 섹터들이 나오나요? 새로 떠오를 섹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섹터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성장을 보면 예, 성장을 보면 별로 눈에 안 뜨고 2차 전지는 확실하고 2차 전지는 확실하고 예, 반도체도 제가 사이클로 보면은 우리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주가 도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비중을 늘렸던 거는 제 모델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월에 저점이 나와요. 이건 5월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고 사고 있고요. 저 사이클이니까 예, 사이클이니까. 최악일 때 사서 보통 예, 좋을 때 팔아라 예, 이거니까요. 예. 아마 그 3분기에는 주가시 떨어지면서 뭐 반도체가 뭐가 전부 저는 조정 받으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4분기부터 오를 때 예, 그런 것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다 물어보는 게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다음 섹터가 뭐일까요? 이렇게 저도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던 놈이 갑니다. 2차 전지 가지신 분들이야 뭐 요새 아주 해피하죠. 그 시장 이번에 그 나오는 신문 기사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을 아마 처음 이긴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 실적이 예. 수익률이 그렇죠. 개인이. 예. 그래서 저 일부 그쪽을 강조하신 분들이 많이 이거 시장에 영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런 이야기들을 듣고 뭐 포모라고 하죠. 막 뭔가 이제 내가 주식이 없는 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또 이제 요즘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주가 네.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살만한 지금 시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저는 뭐 2차 전지고 보고 조금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기다리는 있습니다. 시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을 살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뭐 포모 뭐 이런 현상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물론 제가 3분기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올 거라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안 올 수도 있고 2차 전지로 계속 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보니까 3분기에는 좋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모델에 따라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뭐 줄여가고 지금 앞으로 더 줄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최근 한 3년간만 되돌아봐도 이 주식 시장은 항상 같은 사건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카카오 가지고 막 이랬다가 예. 또 좀 고생을 했는데 예. 혹은 그 전에는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을 때 새로 그냥 이렇게 잘 모르고 예. 남들이 좋다니까 들어오시는 예. 분들이 예. 네. 또 이 고점에서 물려셔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게 이게 또 반복이고 그러면서 또 시장을 배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수업료 내면서 근데 2차 전지는 확실히 그 성장 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세계 그 시장 침투율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90%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은데 이렇게 추세는 계속 성장인데 추세 위에 있다가 때로는 밑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를 이해하고 산다고 하면 조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을 그렇죠. 수 있는 예.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되는 예. 거죠. 예. 지금 들어오신다면. 네. 그래서 저도 뭐 전기차 작년 2차 전지 작년 말 올 연초에 좀 샀었어요. 예, 그런데 그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리고 저는 뭐 5월까지는 주가가 괜찮을 거라 봤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 이 변동성을 이해하시고 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할 때 있을 수 있는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점들도 각오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금융시장 올해 이제 한 4월이 됐는데요. 1분기가 지나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혹시 뭐 전망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아까 제 모델에 뭐 3분기가 특별히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동안 예측하다 보면은 제 모델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상하게 좀 예생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019년에 전망하면서 코스피 2200 갔을 때 모델이 1600까지 나왔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터질까 했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가지고 주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을 보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라는 거는 아마 미국의 2, 3분기 경기 침체, 실물 충격 뭐 이런 것이 한번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생적인 충격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북한 문제도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잘 모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생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말씀하셨듯이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102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미 114의 정점을 주고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은 10%좀 넘게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 미국 연방정부 부채 많고 대부채 너무 많거든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부실 문제, 네. 그러니까 폭락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한 금융권의 위기 문제, 뭐 이런저런 위기들이 터지게 되면 달러 가치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일시적으로 오를 거예요. 아, 그러나 그래서 일시적이다.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글로벌 미국에서 터졌지만은 미국에서 터져도 예, 미국에서 터졌지만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 아닙니까? 저는 3분기에는 달러 강세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114에서 102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예, 저는 뭐 110은 돌파를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뭐 106, 뭐 이 정도 했다가 3분기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어떤 거시경제 흐름을 보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작년부터 올해는 좀 미국 주식 좀 비중 줄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10년 주기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네. 1980년대 우리 좋고 90년대는 미국 좋고 2000년, 2010년은 우리 주가가 좋았고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좋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우리 주가와 미국 주가와 상대 주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였어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달러가 강세될 때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 달러가 약세될 때는 우리 주가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의미에서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올해 내년에는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MSCI 같은 데 보면은 미국 비중이 60% 정도 되거든요. 국민연금이나 큰 기금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기금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강의하면서 올해는 좀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추지 말고 좀 양쪽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범위 미국 쪽으로는 좀 하단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우리가 그 달러 약세 이야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떠올리는 게 이제 일본 엔화잖아요. 지금 일본 엔화의 포지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월 달에 4%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저금리 혹은 그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하거든요. 예. 그 일본이 지금 물가가 뭐 4%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선은 엔강세로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엔강세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면 결국 일본도 지금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10년 국제 수익률 지금 상한 범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1단계로 더 올리고 결국에는 저는 일본도 금리를 기준금리를 약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뭐 환율 전망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올 내년 환율 전망 보니까 달러만 약세예요. 네. 유로와 엔, 위안 다 강세로 전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달러 약세일 때는 우리가 수출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경제가 우리가 좋았던 어떤 시대가 달러 약세일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달러 약세 때 우리 수출이 그 늘어난 거는 86년에서 88년에 진행됐던 소위 3조 호황이죠. 예, 그때 미국이 사우디 부추겨 가지고 유가 내리라고 생산 늘리라고 그래가지고 유가 급락했었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져 저금리 정책을 전 세계로 펼쳤고요. 그다음에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엔강세를 유도하죠. 예, 그때 그 85년 8월부터 87년 12월 사이에 1년만 좀 넘었는데 엔 가치가 48%는 올라버리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예. 근데 그 시기에 우리 돈 가치가 엔에 비해서 72%나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경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때만큼 엔이 강세로 갈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요새 보면은 우리가 엔하고 온 환율이 거의 1대10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만큼 뭐 수출 엔 강세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는 없고요. 예, 그리고 그때보다도 우리가 일본하고 상품 경쟁력이 지금 많이 변했죠. 그렇죠. 예. 지금 그렇다면 그 달러 약세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 이렇게 좀 긍정적일 것이다.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되면은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든요. 투자 자금. 예, 투자 자금들이. 그래서 그 자금들이 최근에 작년 11월 보니까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 가고 대만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교수님께 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수개월간 일어나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앞으로 투자의 그림을 어떻게 큰 차원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야 될지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